1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도 강조했듯이 행렬은 선형연립방정식의 해법뿐만 아니라 함수적 역할에 관한 선형 변환의 수학적 원리와 개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선형대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점 한 번 더 상기해 주면서 수업에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1.9번 행렬. 다음과 같이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형태를 이제 행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죠. 이 첨자는 두 개입니다. 두 가지를 쓰는데 왜 두 가지를 쓰는가 하면 행과 열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들은 A11에서의 앞에 있는 1은 행의 수를 말하고요. 뒤에 나오는 1은 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A11이라는 것은 이 행열의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에 해당되어진다는 원소다. 뭐 이런 의미로서 A11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AMN은 무슨 말인가 하면 n번째 행의 n번째 열의 원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는 원소라는 표현보다는 성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행과 열을 가진 수의 모임입니다. 보듯이 그 정의는 단순해요. 하지만 그 표현이 가지는 수학적 원리와 법칙 및 성질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가지고 많은 분야에서 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AIJ는 IJ 요소 또는 요소 말 대신 아까 설명했죠. 성분을 많이 쓸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성분을 많이 쓸 건데 요소보다는 AIJ는 이 행렬 A의 I번째 행의 J열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렬 A의 수평선을 행이라고 하고요. 수직선을 열이라고 합니다. 위에 행렬은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행렬을 간단히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행렬, 즉 M과 N이 같은 행렬을 N차 정방행렬 또는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즉 수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행렬을 정방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개수가 행의 개수 또는 열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N차냐, 뭐 M차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의사항으로 가겠습니다. 1번 행렬 A는 IJ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된다. 따라서 행렬을 A 이꼴 IJ에다 갈로 여러분 수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열 이렇게 간단히 표기하기도 한다. 편의를 위하여 행렬 A의 IJ 요소 또는 성분을 AIJ를 엔트리 IJA로 쓰기도 한다. 즉 AIJ와 엔트리 IJA는 같은 걸 말합니다. 기호적으로. 그렇지만 엔트리를 쓰지 않고요. 보통 우리는 AIJ 이렇게 많이 쓰죠. 두 번째, 행렬 A에서 첫 번째 수평선을 첫 번째 행, 두 번째 수평선을 두 번째 행 등으로 부르고요. 각 행들은 1 곱하기 n 행렬, 1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 A의 i번째 행을 로 iA로 표기하고요. 로 iA는 이 주어진 행렬 A의 i번째 행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행렬 A에서 첫 번째 수직선을 첫 번째 열, 두 번째 수직선을 두 번째 열 등으로 부른다. 그러면 강열들은 M 곱하기 1 행렬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행렬 A의 J번째 열을 컬럼 JA로 표기하고, 이 대신에 수직하기 때문에 수평하게 적지 않고 수직적으로 적습니다. 이건 기호적 약속이니까 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좀 어색할 따름인데 좀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들다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정의 1.2.10 행렬의 상등입니다. 두 행렬 A와 B가 서로 같다는 것은 간단히 할게요. A 행렬의 ij 성분하고 B 행렬의 ij 성분이 같을 때다. 이렇게 정의하자. 즉 A 행렬의 ij 성분하고 B 행렬의 ij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 행렬의 1행 1열 성분하고 B 행렬의 1행 1열 성분끼리 같고 A 행렬의 1행 2열 성분과 B 행렬의 1행 2열 성분이 이런 식으로 모두 같다면 두 행렬 AB는 같다는 거죠. 또한 이는 두 행렬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고 대응된 요소가 모두 같음을 의미하더라. A 행렬이 2 곱하기 3 행렬인데 B 행렬이 3 곱하기 2 행렬이 되면 두 행렬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A 행렬이 2 곱하기 3 행렬이면 B 행렬도 2 곱하기 3 행렬일 경우에만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다룰 수 있고, 같다는 이야기는 A 행렬의 각 성분과 B 행렬에 대응되어지는 각 성분이 같다는 뜻입니다. 정의 1.2.11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렬의 덧셈과 요거는 이제 행렬의 실수배겠죠. 실수배. 상수 행렬이고, 여기에 대한 이 연산적 정의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n 곱하기 n 행렬 A와 B에 대하여 두 행렬 A와 B를 합한 행렬 C, A 플러스 B 있고 C, 두 행렬 대해서 하나의 행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행렬도 m 곱하기 n 행렬이고, 그것의 강요수는, 즉Cij는 A 행렬의 ij 성분하고 B 행렬의 ij 성분끼리 더했는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상수 알파 배를 했는 알파 A라는 행렬도 m 곱하기 n 행렬이고요. 그 각 성분은 A 행렬에다가 알파를 곱했는 행렬의 ij 성분은 A 행렬의 ij 성분에다가 알파를 곱했는 것이다. 즉 A라는 행렬의 각 성분에다가 알파를 모두 곱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2 곱하기 2 행렬로서 실제로 보여주면요. A11, A12, A21, A22 요거를 A 행렬이라고, B 행렬은 B11, B12, B21, B22 요걸 이제 B 행렬을 한다면 두 행렬을 더해서 나오는 C라는 행렬의 각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1행 1열 성분은 A11, B11으로 나오고, 대는 행렬의 1행 2열 성분은 A12 플러스 B12로 나오고, 2행 1열 성분은 A21 플러스 A22로 나오며, 지울게요. A21 더하기 B21으로 나오고, 2행 2열 성분은 A22 더하기 B22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를 곱했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A라는 행렬의 각 성분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알파 A11, 알파 A12, 알파 A21, 알파 A22 이렇게 연산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 정의되어진다. 이런 뜻인데, 왜 이제 행렬의 덧셈과 실수배에 대한 수학적 정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공장 AB가 있는데요. 이 AB 공장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제품을, 세 종류의 제품을 만들면서 고가품과 저가품을 각각 만든다고 합시다. 첫 번째, 두 공장 A와 B 각각에서 세 가지 물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고급품과 중고품을 각각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양을 조사해서 표로 작성했는데, 지금 바로 행렬처럼 쓸게요. 자, 그러면 A라는 공장은 알파, 베타, 감마라는 제품의 각각의 고급, 저가를 어떻게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얼마큼 되느냐 조사해 보니까
알파라는 제품의 고가품의 개수는 A개, 베타는 B, 감마는 C. 알파라는 제품의 저가품은 D, 그 다음 E, F개 이렇게 만든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라는 공장에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제품의 각각의 고가품과 저가품에 대한 각각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양은 어떻게 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알파라는 제품의 고가품의 개수는 A-개, 베타는 D-개, 감마는 C-개, 저가품은 각각 D-개, E-개, F-개로 만들어도 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때 이제 A 공장하고 B 공장에서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각 제품의 합산 개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가품, 저가품 이렇게 됐겠죠. 합산 개수이니까 알파라는 제품의 고가품의 개수는 A 공장은 A개, 알파라는 제품의 고가품은 이제 B 공장에서는 알파-개를 만드니까 그 합산 개수에 있으니까 A 더하기 A-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제품에 대한 거는 당연히 B 플러스 B-개. 그 다음에 C 플러스 C-개. 나머지 또한 일맥상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두 행렬의 덧셈은 성분끼리 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A 공장에서 이틀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각 제품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냥 행렬로만 표시할게요. 알파라는 제품의 고가품 개수는 뭡니까? 이 A라는 뜻은 뭡니까? 이 A라는 값이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알파라는 제품의 고가품의 개수겠죠. 그런데 이틀 동안이니까 2A개가 되고, 베타는 2B개, 감마는 2C개, 나머지도 당연히 2를 곱해서 나오는 2D, 2E, 2F개 이렇게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각 제품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양에다가 각각에다가 2를 다 곱했는 거다. 그래서 행렬의 실수배는 각 성분에다가 상수배했는 그 상수를 각각 곱하면 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밖에 없더라. 또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더라. 이런 흐름에 의거해서 또는 이러한 사실에 의거해서 행렬의 덧셈과 실수배의 정의가 이렇게 정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행렬의 덧셈과 실수배에 대한 연산법칙에 관한 내용인데 우선 참고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렬의 합은 두 행렬의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을 때만 정의된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기호적인 약속이 뭐냐면 모든 요소가 모든 성분이 실수이면서 행렬의 사이즈가 m 곱하기 n, 행의 개수는 m개고 열의 개수가 n인 행렬의 집합이다. 이란 뜻입니다. 별 큰 어려움 없고요. 그냥 기호적 약속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1.2.12 방금 언급했듯이 행렬의 덧셈과 실수배에 관한 연산법칙으로서 자, 행렬 ABC가 어디에 있는 행렬들인가 하면 모든 성분이 실수고 모두 다가 m 곱하기 n 행렬인 ABC와 상수 알파에 대하여 이런 행렬들은 다 덧셈에 대해서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고요. 행렬의 합에 대한 항동원이 존재하는데 그 행렬이 누구냐면 영행렬입니다. 모든 요소가 영열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한다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에 관한 요건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A 행렬, 즉 A 행렬의 각 성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붙였는 행렬이 A 행렬의 뭐다? 요건이다. 덧셈에 관한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5번에 1 곱하기 A는 A로 적겠죠. 그냥. 그 다음에 요 뜻은 뭐냐면 실수배의
분배 법칙이 성립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A, B가 아니고 여기 A입니다. 실수배에 대한 분배 법칙 똑같은 이야기고요. 야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야는 그냥 이렇게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행렬의 곱셈인데요. 행렬의 곱셈은 덧셈과 실수배보다 훨씬 사용 빈도가 높고 앞에서도 봤듯이 선형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 표현되어지는 그리고 그 행렬에서 쓰이는 연산이 곱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렬들에 관한 내용의 대부분이 연산적으로 볼 때는 다 곱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곱셈 잘 기억해 둡니다. 행행렬 하나와 열행렬에 대하여 행행렬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n 행렬 하나 있는데 i번째 행 하나 가져왔다 생각하면 돼요. 열행렬은 j번째 열만 하나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행렬들의 곱 R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이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 대응되어지는 것끼리, 즉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끼리,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것끼리, 점점해서 마지막은 마지막 것끼리 각각을 다 곱해서 다 모두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온다. 자, 2번 갈게요. m 곱하기 n 행렬 A와 n 곱하기 p 행렬 B의 곱행렬 AB는 n 곱하기 p 행렬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두 행렬을 곱하려면 미리 말한다면 또 n과 n이 같아야 돼요. 즉 앞에 곱해지는 a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 뒤에 곱해지는 b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돼요. 그 다음에 곱했는 행렬 AB의 이 사이즈, 즉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M, 즉 행렬 A,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와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B 행렬의 열의 개수에 의해서 M 곱하기 P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M 곱하기 P 행렬 C라고 하죠. 자, 이럴 때 똑같이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과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을 대응되는 것끼리 대응되어지는 성분끼리 뭐한다? 곱해서 다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호적 표현. 잘 보면 행렬의 곱 AB 행렬의 IJ 성분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J 앞에 IJ는 다 똑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A1, 1, 2, N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다 더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고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야지만 나중에 정명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호적인 표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왜 두 행렬의 곱셈이 이렇게 정의되는가에 대해서도 예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행기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방법과 이번에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각각 표로 나타내 봤다는 거예요. 이래 합시다. A11, A12, A13, A21, A22, A23. 이때 A11은 뭐냐 하면 서울에서 동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의 수를 말하고요. A12는요, 서울에서 삿포로. 그 다음에 A13는 서울에서 후쿠오카를 가는 방법의 수라고, A21은 부산에서 동경으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 A22는 부산에서 삿포로로 가는 거, A23는 부산에서 후쿠오카. 이렇게 가는 방법은 각각 이렇고요. 그 다음,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 B11, 그 다음에 B12, B21, B22, B23, 다시 적을게요. B31, B32. 이때 B11은 뭐냐면 일본의 동경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 B12는 동경에서 LA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 B21은 삿포로에서 뉴욕으로, B22는 삿포로에서 LA로, B31은 후쿠오카에서 뉴욕으로, B32는 후쿠오카에서 LA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모든 방법의 가지수를 구해 봅시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에서 뉴욕, 서울에서 LA, 그 다음에 부산에서 뉴욕, 부산에서 LA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 C11, C12, C21, C22 요거를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야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당장 C11은 뭡니까? 서울에서 어디로? 뉴욕으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동경으로, 동경에서 뉴욕으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 또는, 가지수라는 돼야 되겠죠? 또는 서울에서 삿포로, 삿포로에서 뉴욕으로 가는 경우. 또는 더하기 서울에서 후쿠오카, 후쿠오카에서 뉴욕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다 더한 거죠. 그래야 되니까 옆에 적겠습니다. C11은 서울에서 동경으로 가는 거에서 또 동경에서 뉴욕으로 가려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에서 동경으로 가는 거지수에다가 동경에서 뉴욕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나오죠. 얘든. 그래야 되니까 서울에서 동경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A11이잖아요. 그래서 A11. 그런데 동경에서 뉴욕으로 가는 거는 B11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도 말고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서울에서 삿포로, 삿포로에서 뉴욕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 보니까 이게 뭐냐? A12 곱하기 얼마다? B21으로 나오고요. 마지막에 서울, 후쿠오카, 뉴욕으로 가는 경우에서는 서울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경우의 수가 A13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후쿠오카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뉴욕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B13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 이제 B13를 곱해서 나온 거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더한 값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 경우의 수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어떤 거예요? C11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에 가는 경로의 수를 행렬로 표현했을 때의 1행과 그 다음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행렬의 1열을 성분끼리 대응되어지는 것끼리 곱해서 더했는 형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 1행, 앞에 있는 행렬 1행과 요 2열을 곱한 거는 뭐가 됩니까? 서울에서 LA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말하겠죠. 그러면 2행하고 1열, 요거 1열은 뭡니까? 부산에서 뉴욕으로. 그 다음에 2행과 2열을 곱했는 거는 부산에서 LA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과 뒤에 곱해지는 열끼리 대응되어지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식으로 행렬의 곱셈이 정의된다. 이렇게 해서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더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예로 설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을 배우고 난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주기 바랍니다. 주의, A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라 두고 B 행렬을 s 곱하기 p 행렬이라고 둡시다. A 곱하기 B가 정의된다는 뜻은 A 행렬의 열의 개수와 B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A 곱하기 B 행렬은 n 곱하기 p 행렬이 된다. 앞에 설명했죠.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려면 앞에 곱해지는 A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행렬의 사이즈는 m 곱하기 p 행렬이 된다. 이렇게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사이즈가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한번 행렬의 곱셈을 정의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쉽게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AB가 정의되어도 BA가 정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열의 개수하고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거 쉽게 이해될 거니까 넘어가고요. AB와 BA가 정의되어 크기가 같으려면 다시 말해서 행열이 모두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결국 뭐다? A와 B가 정방행렬로서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렬은 일반적으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연산법칙,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을 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되어지는 경우만 해왔죠. 그런데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뭐 거기에 대한 얘들은 엄청나게 많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잡아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곱과 실수의 곱과 행렬의 곱인데요. 자, 얘 또한 당연히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으로서 첫 번째 벌써 교환법칙을 성립하지 않더라는 걸 의미했고, 바로 갈게요. 그냥 1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수배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더라. 실수는 어디 둬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은 결합법칙을 성립하더라. 그나마 다행이에요. 결합법칙을 성립해 주니까. 더 나아가서 행렬의 곱셈은 분배법칙은 또 성립하더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행렬의 곱셈은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되지 않는, 특히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않는, 또 분배법칙은 물론 성립하지 않지만 분배법칙은 성립하네요. 그죠?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수학적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벡터의 외적이에요. 벡터의 외적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환법칙도 성립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외적은 연산적으로 대단히 불편한 거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모두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연산적으로 아주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행렬 같은 경우는 교환법칙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연산적으로 교환성만 자꾸 의식해서 연산하면 되는 거지.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연산적으로는 조금 이제 실수만큼은 아니지만은 연산적으로는 괜찮다는 것인데, 외적은 결합법칙조차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구해야 된다고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 뒤에 가 설명할 거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대신에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성립하더라는 거, 그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 정의 1.2.16 단위 행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차 단위 행렬 i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항등 행렬이라고도 하고요. 단위 행렬 같은 용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자, 대각선분은 모두 1이고요. 아래 위로 다 모두 0인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 또는 항등 행렬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해해 주시고. 자, 정리 1.2.17. 행렬의 곱셈에 관한 항등원입니다. 행렬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누구였습니까? 영행렬이었죠.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은 누구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다? 단위 행렬을 말합니다. IM A equal A equal AIN. 이거는 이제 앞에 곱해지는 뒤에 곱해지는 따라서 이제 곱셈에서는 방금 했잖아요.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IM일 수도 있고 I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걸 만족해주는 행렬은 당연히 단위 행렬밖에 없죠. 특히 n과 n이 같으면 IN이라고 해서 고로에 대한 항등원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행렬이네요. 역행렬.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역행렬. 다른 말로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덧셈에 대한 요건은 누구였습니까? A 행렬의 덧셈에 대한 요건, 마이너스 A 행렬. 그러면 곱셈에 대한 요건, 이제 A 행렬의 요건은 뭐냐? A 행렬의 역행렬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n차 정방 행렬입니다. 자, 역행렬을 정의 내릴 때, 이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행렬은 정사각 행렬, 즉, 정방 행렬,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다른, 이제 서로 다른, 그러니까 행과 열의 개수가 다른 행렬은 역행렬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n차 정방 행렬 A에 대해서 n차 정방 행렬 B가 A 행렬의 곱에 대한 요건이라는 말은 AB equal IN 또는 BA equal IN을 다시 말해서 두 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을 나오게 하는 그때의 이 B 행렬을 A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읽고 이렇게 기호로 적습니다. 그리고 역행렬을 가지는 행렬 A를 정칙 행렬이라고 이렇게만 읽거든요. 이 용어까지 포함해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역행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형연립 방정식에서 해를 구할 때 우리가 역행렬의 존재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역행렬도 구해야 되고요. 그것까지 공부를 하려면 내용적으로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뒤로 줄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행렬에 대한 정의 잘 기억해 두면서 참고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적어볼게요. A라는 행렬하고 X라는 행렬이 n차 정방 행렬입니다. 정방 행렬일 때 AX 행렬이 IN, 즉 항등 행렬이 나오면 XA 행렬도 IN이 됩니다. 봐줄게요. XA 행렬도 IN이면 AX 행렬도 IN, 즉 단위 행렬이 됩니다. 이게 정방 행렬의 특징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에서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행렬의 존재 조건은 두 행렬을 곱했을 때 IN, 즉 항등 행렬이 나오는데 AB가 단위 행렬이라 해서 BA가 단위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말해야 되죠. 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n차 정사각 행렬에서는 A 곱하기 B가, 다시 적을게요. A 곱하기 B 행렬이 단위 행렬이 나오면 BA도 당연히 뭐다? IN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행렬의 정의에서 이거는 빼도 돼요? 없어도 돼요? 왜? AB가 단위 행렬이면 BA도 당연히 단위 행렬이니까.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정방 행렬의 성질입니다. 이거 증명을 하려면 행렬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행렬식 아직 여러분들이 뭐 지금 좀 할 수는 있겠지만 행렬식은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증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결과만 알아도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어서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추가할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교재에는 이 전치행렬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전치행렬에 대한 성질까지 조금 다루고 있어가지고, 전치행렬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볼게요. 전치행렬. 기호로는 A의 T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대문자 T라고 적고 있는데 소문자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A 행렬의 전체 행렬 얘가 누구냐?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적기가 좀 곤란해서 A 행렬의 행과 열의 성분을 모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요소는 그대로 있죠. 행의 넘버링하고 열의 넘버링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A 행렬의 A21, 즉 2행 1열 성분은 전치 행렬에 가서는 A12, 즉 1행 2열 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이면 전치 행렬은 N 곱하기 M 행렬로 바뀌겠죠. 그래서 야의 성분 중에 IJ 성분은요, 여기서는 JI 성분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반대로 IJ 성분은 전치된다 그러면 IJ 성분, 행과 열이 바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간단히 할게요. A 곱하기 B 행렬의 전치 행렬은 B 행렬의 전치 행렬과 A 행렬의 전치 행렬을 요 순서로 곱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결과적인 것만 이야기 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전치 행렬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요것만 잠깐 결과적인만 이야기하고, 요 페이지는 끝낼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A 행렬의 전치 행렬이 정치 행렬이면, 즉, 역행렬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A가 정칙 행렬이면 A 행렬의 전치 행렬도 뭐다? 정칙 행렬이고, 그 다음에 A 행렬의 전치 행렬의 역행렬은 A 행렬의 역행렬의 전치 행렬이다. 요것 또한 정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요 위에 거 좀 지우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정명이 간단하니까 시간 크게 안 잡아먹으니까. 위에 방금 지우는 내용은 정명할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나중에 우리 정식적으로 계약하면 그때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명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번 볼게요. 자, A 행렬이 정치 행렬이니까 역행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A 행렬의 전치 행렬도 정치 행렬이다. 자꾸 좀 그런 발음이. A 행렬이 정치 행렬이에요. 즉 역행렬을 가지면 A 행렬의 전치 행렬도 정치 행렬이고, 그 다음에 정치 행렬의 역행렬은 A 행렬의 역행렬의 전치 행렬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갑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A 행렬의 전치 행렬하고 A 행렬의 역행렬의 전치 행렬을 한번 곱해봅시다. 그런데 아까 방금 설명했죠. 전체의 두 행렬의 곱에 전치 행렬은 각각의 전치 행렬을 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A 인버스 곱하기 A의 전치 행렬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두 개는 뭡니까? 역행관계이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단행열 나오죠. IN의 전치다. 항등행렬의 전체 행렬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 대강 요소만 다 이거 나면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행과 열의 성분 바꿔본들 다 0이니까 자기 자신인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두 행렬을 곱해서 단행렬 나왔다는 거예요. 두 행렬이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또 무슨 말인가 하면 A 행렬의 전체 행렬, A 역행렬은 뭐다? A 행렬의 역행렬의 전체 행렬과 같더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 할 이야기 많네요. 자, 주의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영이 아닌 실수는 곱에 대한 요건을 가지더라. 그런데, 영행렬이 아닌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든다면, 요런 행렬은 역행렬을 가지 않는다. 실수에서는 0만 아니면은 셈에 대한 요건을 다 가져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행렬도 똑같은 이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영행렬 아니면서도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행렬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성분이 실수고 행렬의 사이즈가 n 곱하기 n 행렬의 집합의 원소 가운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 따라서 AB 이꼴 AC이고 B와 C 행렬이 같지 않다를 만족하는 영행렬이 아닌 행렬 ABC가 이 안에 존재한다. 이거를 영인자라고 하자. 자, 간단히 말한다면 A 곱하기 B 행렬이 영행렬을 만족하는데 대신에 A와 B는 모두 영행렬이 아닌 이러한 행렬 A와 B를 말하냐면 영인자라고 해요. 자, 영인자는 역행렬을 모두 갖지 않는다에 대한 이 사례입니다. 사례. 즉, 영인자 행렬들은 모두 역행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볼까요? 요 식에서 영현의 H가 이 안에 존재한다. 요 식에 대한, 요 말에 대한 증명으로서 A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 등식의 양변의 역행렬 다 곱해버리면 좌변 B 나오고요. 우변 뭡니까? C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A, B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 마당열이 뭐다? A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인자라는 것은 모두 역행렬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영인자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된 거죠. 자, 이 상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행렬 A는 역행렬을 가지든지 또는 역행렬을 가지지 않든지 대신에 영인자이든지 이 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A 행렬은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행렬은 역행렬을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인데 영인자이든지 이렇게 바꿀게요. 행렬 A는 역행렬을 가지든지 아니면 영인자이든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영인자가 된다는 것은
뭐 역행렬을 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좀 더 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편 넘길게요. 마지막에 정리 1점 2.19번 정명을 다 해주고 싶고요. 한데 정명은 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3, 4번 자명하되 있는데 사실 정명해 주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쳐야겠네요. 자, 그리고 그래도 하나 더 언급해야 될 거는 요 2번이거든요. 2번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A, B 모두 역행렬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 A 곱하기 B 행렬도 뭐다? 역행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 요 이야기는 이제 이 면이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A, B가 모두 역행렬을 가지면 A 곱하기 B 역행을 가지더라. 반대로 A 곱하기 B 역행을 가지면 A, B가 모두 역행렬을 가져야 된다.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인 거 사실 정리해 싶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 또한 실제 기하에서 정리해도록 해줄게요. 자, 이렇게 알고 나머지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